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오메가3에 관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16일부터 오메가3가 함유된 전문 의약품 등 영양제 제품의 주의사항에 심방세동 위험 증가라는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는 건데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메가3가 우리 몸에 좋다고 해서 지금도 먹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을 텐데요.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오메가3는 대표적으로 그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해서 꼭 챙겨 드시는 영양제 중 하나인데요. 이런 오메가3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메가3에는 어떤 효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리고 요즘 오메가3를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메가3를 판매하는 우리나라 제약회사 총 59개사의 93개 품목에 심방세동 위험 증가라는 문구를 제품 주의사항에 추가하라고 식약처에서 명령했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먼저 유럽 의약품청이 오메가3로 인한 심방세동 부작용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여파 때문인데요. 심방세동은 심장의 심박 내에서 발생하는 빠르고 불규칙한 전기 신호인데 가장 흔한 부정맥의 한 종류입니다. 이 심방세동이 나타나게 되면 심장 내의 혈액에서 응고된 핏덩어리인 혈전이 생길 수 있고, 이 혈전이 뇌혈관으로 올라가게 되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실제로 심방세동 환자의 30%는 일생 동안 한 번 이상의 뇌졸중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졸중이라니 정말 무섭죠.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심혈관 질환 또는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에서 오메가3 용량에 따라 심방세동 위험 증가가 확인됐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메가3를 먹는다고 무조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2023년 8월에 발표된 미국 심장학회지의 내용을 보면 오메가3의 부작용에 대한 내용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만성 관상동맥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중앙대병원의 변경민 교수는 최근 여러 연구에서 오메가3의 고용량에 의한 심방세동의 발생은 명확하지 않고 당장 복용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오메가3를 과다하게 고용량으로 복용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복용하는 양은 하루에 500에서 2000mg을 넘지 않는데 하루에 4000mg 이상 복용할 시에는 심방세동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오메가3로 인한 심방세동의 부작용은 사실 아무한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언론에서 기사를 너무 자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이 내용이 전달되면서 과장되거나 잘못 전달되어 오메가3는 먹으면 안 된다거나 부작용이 있으니 먹지 말라는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메가3는 도대체 무엇이고 또 어떤 효능을 갖고 있을까요? 오메가3는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지만 체내에서 자체적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 필수 지방산으로 불포화 지방산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 몸에서 오메가3 지방산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인데요. 오메가3에는 많이 들어보신 DHA와 EPA 그리고 알파 리놀렌산인 ALA가 있습니다. 즉 오메가3 지방산은 하나의 성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타민처럼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이죠. 오메가3는 덴마크 의학자 존 다이버그가 1970년대에 그린란드의 이누이트족이 심혈관 질환에 걸리지 않는 이유를 연구하던 중에 이누이트족이 섭취하는 생선 기름에 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미국 국립보건원이 1990년대에 오메가3 지방산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메가3 지방산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의 영양생리학 연구소의 알렉스 박사팀도 오메가3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요. 6년 동안 무려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의 0.7% 정도를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으로 섭취한 집단이
이보다 적은 양의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한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고 발표했고요. 오메가3 지방산은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서 혈전이 혈관을 막아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의 수치를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추는데요. 콜레스테롤이 전부 나쁜 것은 아닙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역할을 하고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막아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한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 혈관 내 염증을 제거해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뇌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뇌세포막의 구성 성분 중 하나로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 염증을 억제하며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뇌 기능을 향상시켜 줍니다. 또한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기억력, 집중력, 학습 능력 등의 뇌 기능이 개선될 수 있어요. 미국의 국립보건원의 연구진은 오메가3 섭취를 통해 편두통 발생 빈도를 줄이고 혈관 개선 효능으로 인해서 뇌혈류 장애의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발표했어요. 그리고 한양대의 식품영양학과 고광훈 교수팀은 오메가3를 6개월에서 24개월 동안 장기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인지기능 영역과 인지기능 관련 바이오마커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발견하고 이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메가3는 우울증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진은 오메가3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 효과를 강화시켜주고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통해서 뇌의 신경 전달이 원활하도록 도와주어서 우울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어요. 우울증 환자는 체내 염증 수치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은 만큼 염증 제거를 통해서 우울증을 완화시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메가3는 눈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오메가3는 눈물층의 구성 성분 중 하나인 지방층의 분비를 촉진하고 눈물의 증발을 억제하여 눈물층을 안정화시켜 건조한 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염증을 억제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안구의 염증도 완화시켜줘 안구 건조증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오메가3는 피부에도 좋은데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건조함을 방지해주어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피부 탄력을 개선해서 주름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피부의 염증도 완화시켜 깨끗한 피부를 만드는 데에도 효능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메가3는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오메가3는 지방이기 때문에 이를 흡수하려면 담즙산이 필요합니다. 담즙산은 식후 15분 이내에 분비되기 때문에 이때 오메가3를 섭취하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어요. 공복에 오메가3를 드시면 복통이나 설사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면 좋고요. 그럼 아침 식후에 먹는 게 좋을까요? 저녁 식후에 먹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아침 식후입니다. 일본의 산업기술종합연구소에서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아침과 저녁 식후에 쥐에게 오메가3를 먹인 결과 아침 식후에 오메가3를 먹은 쥐들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메가3를 드신다면 저녁보다는 아침 식후에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열, 공기 노출, 빛에 의해 쉽게 산패가 될 수 있는데요. 산패된 오메가3를 먹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몸에 유해한 화학물질로 변하게 되어 이는 암, 염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산패된 오메가3는 소화기관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산패된 오메가3는 복용 시 역한 비린내가 나고 외관상으로도 색이 변하는 현상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산패된 오메가3는 절대 섭취하지 말고 바로 폐기하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메가3를 드실 때 주의하실 분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당뇨나 조현병이 있는 환자입니다. 이런 분들은 알파 리놀렌산을 EPA와 DHA로 바꾸는 능력이 떨어져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 리놀렌산은 우리 몸에 흡수되어 효능을 발휘하려면 EPA와 DHA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전환시킬 수 없다면 오메가3를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따라서 당뇨나 조현병이 있는 분들은 식물성 오메가3보다는 동물성 오메가3인 DHA와 EPA가 풍부한
생선을 통해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 평소에 두통이 잦거나 어지러움 증상이 있는 분들인데 오메가3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혈관을 이완시켜 약간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능이 있는데요. 이런 효능 때문에 어지러움 증상이나 두통이 좀 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혈전용해제인 와파린과 아스피린과 같은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출혈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FDA에서는 혈소판 수치가 낮은 사람은 오메가3를 섭취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혈전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몸에 멍이 잘 드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지혈이 잘 안 되는 일이 나타나는 경우에 오메가3 복용을 중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오메가3를 주의하실 분들은 바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에요. 특히 해산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인데요. 오메가3를 복용 후에 입 주변이나 눈 부위가 가렵거나 심하게 붓는 증상, 피부에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복용을 중지하셔야 합니다. 혹시 숨을 쉬는 것이 불편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는 면역 반응이 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아나플락시스라고도 하는데요. 호흡곤란이 심각해지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임산부예요. 임산부는 출산하기 한 달 전에는 오메가3 섭취를 중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 출산 시에 오메가3로 인해서 혈액이 묽어져 지혈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임신 중에는 복용하시다가 출산 전에 중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의 섭취는 사실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인데요. 들기름, 아보카도 오일 같은 것에도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니 요리하실 때 넣어서 드셔도 좋고요. 기름만 한두 스푼 약처럼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도 일주일에 2회 정도 드시는 것이 좋겠죠. 만약 이렇게 드시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오메가3 영양제를 통해서 섭취하시면 됩니다. 식탁 위에 보약인 토마토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영양소 폭탄인데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을 비롯해 각종 비타민과 필수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어 면역력 강화, 성인병 예방, 항암력과 항노화 등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채소로 알려지면서 토마토의 효능에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주의할 점, 그리고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토마토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알려드릴게요. 철분과 비타민이 많아 요즘 들어 특히 주목받고 있는 채소가 시금치인데요. 시금치는 토마토와 상극으로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시금치 속 철분을 토마토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먹으면 좋다고 해서 빈혈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이 함께 많이 드실 텐데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특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시금치 속에 옥살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옥살산이 혈액 속 칼슘과 결합하게 되면 작고 뾰족한 결정 모양으로 체내에 쌓여 결석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통과 근육 경련뿐만 아니라 심하면 신장 결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금치의 철분이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토마토가 슈퍼푸드로 손꼽히는 이유가 바로 라이코펜 성분 때문인데요.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몸속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주고 암을 예방하는 놀라운 성분입니다. 또한 라이코펜은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과 결장암 등의 다양한 암 예방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하며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탁월합니다. 오하이오주 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이 기적의 성분인 라이코펜 흡수율이 무려 50%나 감소된다고 하니 토마토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를 드실 때 숙성되지 않은 초록색 토마토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성되지 않은 덜 익은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솔라닌은 식물이 해충이나 질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성되는 자연 방어 물질인데 감자에 싹에 많이 들어있는 독성 물질입니다. 이 솔라닌을 섭취하게 되면 복통, 구토, 현기증, 두통, 심하면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마토 요리를 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간혹 설탕을 첨가해 드시게 되는데요. 설탕만은 꼭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탕은 토마토의 영양 성분을 파괴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드신
토마토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설탕이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설탕을 분해하기 위해 비타민 B가 사용되는데요. 비타민 B는 피로를 감소시키고 뇌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영양 성분입니다. 토마토에 함유된 비타민 B가 설탕 때문에 체내 흡수율이 감소하게 되고 설탕으로 인해 혈당이 상승하며 혈관 내 염증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억력의 중추인 해마를 위축시켜 혈관성 치매 위험을 높이고 고혈당성 당뇨를 넘어 정말 과도하게 장기간 드시게 되면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토마토의 항산화 효과를 전혀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혹시 토마토 케첩 많이 사용하시나요? 달콤살콤한 맛이 좋아 계란 후라이에 뿌려 먹기에도 좋고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는 토마토 케첩도 우리 몸에 독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케첩 한 스푼에 설탕이 약 4g 정도 들어있는데 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초콜릿에 들어있는 설탕보다 많은 양입니다. 이뿐 아니라 케첩의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상과당, 소금, 합성 착색료, 향신료 등 수많은 감미료와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케첩이 토마토를 원료로 만들어져 건강한 재료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케첩 속 토마토는 첨가물들에 의해 영양 성분이 많이 파괴되어 있고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하는 성분들이 가득하답니다. 그렇다면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토마토는 비타민,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무기질 등 영양 성분이 풍부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영양 성분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양질의 단백질과 함께 드시게 되면 거의 완벽한 영양 성분을 우리 몸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추천드리는 것은 고기인데요. 50대 이후 나이가 들수록 꼭 고기를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중요한 구성 성분으로 세포와 근육의 주재료로서 만약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잇몸도 약해져 치아가 빠지기도 하고 머리카락도 점점 얇아져 탈모가 오기도 하며 면역세포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콩과 두부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의 종류나 양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보다 체내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조금이라도 챙겨 드셔야 합니다. 또한 단백질은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의 원료로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 속 풍부한 비타민 B1은 뇌 기능을 활성화해 치매를 예방해 줍니다. 이렇게 좋은 고기를 섭취할 때도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몸은 약 알칼리성을 유지하게 되는데 육류는 산성식품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때 토마토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산성인 육류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의 소화를 도와주고 위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토마토의 풍부한 섬유질이 변비를 예방해 위장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그것은 바로 익혀 드시는 것인데요. 토마토를 익혀 드시게 되면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10배 이상 올라갑니다. 88도의 온도로 2분간 조리를 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6% 상승하고 15분간 조리하면 17%, 30분간 조리하여 섭취하면 35%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토마토에 열을 가하게 되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라이코펜이 쉽게 용해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익히게 되면 토마토의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을까 염려되지 않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채소와는 달리 토마토의 비타민 A, 비타민 C는 가열을 할 때 오히려 19%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익혀 드실 때 한 가지 더 알고 드시면 좋은데요. 그것은 바로 기름에 조리를 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영양 성분으로 기름에 조리하게 되면 체내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됩니다. 토마토 요리를 드실 때 오메가3의 함량이 높은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올리브유 속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은 우리 몸에 해로운 LDL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산화를 막아주고 혈관과 신장을 보호해주고 몸에 이로운 HDL 콜레스테롤의 효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올리브유의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어 최고의 항암 음식이 된답니다. 들기름도 참 좋은데요. 들기름으로 조리하실 때는 주의할 점이 오랫동안 가열하게 되면 산패되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토마토를 볶을 때 마지막에 넣거나 다 볶은 후에 들기름을 곁들여 드시길 바랍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껍질의 함량이 과육보다 5배가 높기 때문에 토마토의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중량이라면 일반 토마토보다는 방울토마토가 더욱 좋은데요. 그 이유가 바로 껍질 때문이죠. 같은 중량일 때 일반 토마토보다 방울토마토의 껍질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이때 당근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게 되는데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있다면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있습니다. 당근의 특성도 토마토와 비슷한데요. 익혀서 드실 때 영양성분 흡수율이 올라가고 베타카로틴 역시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당근과 토마토를 아침 공복에 먹을 때 최고의 항암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 당근 주스를 만들어 드시면 공복에도 부담 없이 정말 좋은데요. 만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토마토와 당근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올리브유에 살짝 익혀서 믹서기에 넣고 물 한 컵 정도 넣고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취향에 따라 소금을 약간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만든 당근 토마토 주스는 암 예방뿐 아니라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며 면역력 강화와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토마토는 소금과 잘 어울리는데요. 토마토에는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이고 암과 싸워주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한데 소금과 함께 드시면 비타민C와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문제는 토마토의 비타민C는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 쉽게 산화된다는 것인데요. 이때 토마토를 자른 단면에 소금을 살짝 뿌려주면 토마토에 얇은 막을 씌워줘 비타민C의 산화를 억제해 줄 수 있습니다. 소금이 걱정이시겠지만 토마토에는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줄여주는 칼륨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주어 오히려 세포와 에너지의 대사가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좋은 식품으로는 계란을 빼놓을 수 없죠. 완전식품의 대표주자 계란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부족한데 이를 토마토가 보충해주며 토마토에 부족한 단백질을 계란이 보충해주어 함께 섭취할 때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도 계란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며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 강화에도 높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토마토와 계란은 함께 볶아서 드시면 되는데요.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계란을 풀어 달궈진 팬에 넣고 스크램블을 만들어 줍니다. 만든 스크램블은 접시에 옮겨 놓고 팬에 올리브유를 넣고 다진 파를 볶아 파기름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토마토를 넣고 잘 볶아주다가 마무리될 때 접시에 옮겨놨던 스크램블을 넣고 조금 더 볶아주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취향에 따라 간장이나 굴소스 같은 조미료를 기호에 따라 살짝 첨가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토마토 계란 볶음은 아침 공복에 드시면 소화도 잘 될 뿐만 아니라 풍부한 영양 성분과 계란의 포만감으로 다이어트에도 정말 좋은 음식이 됩니다. 브로콜리도 참 좋은데요. 브로콜리는 토마토와 함께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들어가는 채소입니다. 토마토가 전립선암에 좋다고 했는데 브로콜리와 함께 섭취하게 되면 효과는 더욱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토마토의 영양 성분 흡수율을 높여주며 혈압을 조절해주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아보카도라는 과일 알고 계시죠? 아보카도 또한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인데요. 아보카도에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여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보카도에는 루테인, 디아잔틴 같은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풍부하여 눈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효과를 발휘합니다. 계란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 덩어리인 빵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으로 즐기는 계란과 빵은 암과 치매의 가장 나쁜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레인 푸드라는 별명까지 있는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콜린은 뇌 기능을 강화하고 뇌세포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비타민 B 복합체입니다. 이는 기억력과 집중력 증진에 매우 좋은 효과를 보이며 기억력 저하, 치매, 알츠하이머 예방 및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콜린 성분으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는 혈관 내 염증을 줄여주어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콜린과 반대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는 그 75% 이상이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저품질의 탄수화물이 많은 빵을 먹게 되면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혈관 및 뇌세포에 손상을 줍니다. 계란과 빵을 함께 먹게 되면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몸에서는 마치 전쟁이 일어난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계란 속의 콜린은 뇌세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을 형성하려 하지만 빵에서 나온 탄수화물에 의해 생성된 독소가 이 방어막을 파괴하려 합니다. 특히 백미로 이루어진 쌀밥, 빵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음식을 자주 섭취해 고혈당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건강이 더욱 악화되기 쉽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 콜린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혈관 내의 싸움은 고혈압,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인슐린 분비 이상으로 당뇨병을 초래할 수 있으며 만성염증은 암뿐만 아니라 치매 같은 뇌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계란과 함께 드실 때는 정제된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통밀빵이나 다른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몬과 같은 강산성 과일도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강산성 과일의 높은 산도는 계란의 단백질 구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레몬이나 다른 강산성 과일에 포함된 산이 계란 속 단백질과 반응하면 단백질이 응고가 되어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위와 소화기관 내의 단백질 응고를 유발하여 소화 과정을 방해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특히 단백질의 소화 및 흡수가 저해되면 속이 더부룩한 불편함으로 시작하여 심한 경우에는 복통과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란을 섭취할 때는 레몬이나 다른 강산성 과일과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유와 콩국물과 계란을 함께 먹는 것이 또 좋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로 두유와 계란을 드시거나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를 위해 섭취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두유 속에 있는 트립신이라는 성분이 계란의 알부민과 결합해 영양소를 파괴하게 됩니다. 계란은 노화로 인한 근육 손실과 근육 감소증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우수한 단백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그러나 두유와 함께 섭취할 때는 이러한 영양 성분들의 이점을 충분히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계란과 녹차나 홍차를 함께 드신 적이 있나요? 이런 차도 피해야 합니다. 찻잎 속 탄닌이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해 탄닌 단백질을 형성하며 이는 위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탄닌 단백질은 장의 연동 운동을 늦추고 장내 환경을 악화시켜 변비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발암물질의 체내 흡수 가능성을 증가시켜 줍니다. 이렇게 탄닌과 계란의 조합이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란과 감을 함께 드시는 것도 안 됩니다. 계란을 먹은 후 감을 드시면 가벼운 두통과 설사,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급성 위장염과 폐결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단백질 소화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탄닌은 위와 소화기관 안에서 단백질과 결합하여 덩어리를 형성하고 단백질 분해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계란과 함께 섭취할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으로는 햄과 같은 가공육입니다. 계란과 가공육의 조합은 정말 최악인데요. 가공육은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가공육은 과도한 나트륨 섭취와 포화지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축적되어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공육에 포함된 첨가물과 방부제는 소화를 방해하고 장내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계란을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 분들은 계란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려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유독 계란이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성인병을 유발하는 주범인 듯한 이야기는 왜 생긴 걸까요?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식품은 계란 말고도 많은데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계란 하나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의 양이 사람이 하루 섭취해야 할 콜레스테롤 양의 65%나 되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 양만 따지면 계란 하나를 먹었다면 콜레스테롤이 든 다른 음식은 피하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계란은 이렇게 많은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콜린이라는 영양소까지 다량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콜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옮겨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높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콜린에 의해 자연스럽게 좋은 콜레스테롤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한두 개 더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증
심혈관 질환에 걸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하루 두세 개 정도의 계란 섭취는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학계의 정설입니다. 이제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계란을 먹어도 되겠죠? 당뇨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 이후가 되면 당뇨 환자가 급격히 많아지게 되는데요. 당뇨는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당뇨는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등 아주 많은 다양한 다른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당뇨의 원인 중 하나는 비만이 있는데요. 비만 관리가 바로 당뇨 관리로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는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경희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먹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위험이 1.5배나 높았고 당뇨병 위험은 무려 2.1배나 높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우리 몸의 대사가 느려지면서 혈당 조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위험은 특히 중년 이후에 더 크게 나타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고 활동량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아침 식사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침 식사에 가장 좋은 음식이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계란에는 고품질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요. 한 개에는 약 6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또한 단백질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크레틴 분비를 촉진해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계란 노른자에는 비타민 D, 비타민 B, 콜린 등 중요한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D는 인슐린의 분비와 감수성을 높이는 데 관여하고 콜린은 간 건강에 도움을 줘서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지방간은 당뇨의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좋은 계란도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좋은 음식이 있는데요. 더욱 풍부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고 당뇨와 비만 관리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계란과 토마토는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음식 궁합이죠. 이 둘의 조합은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이상적이며 계란은 단백질, 비타민 B군, 그리고 필수적인 아미노산을 다양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마토는 비타민 C와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이들이 만날 때 서로의 영양적 가치가 배가 되는 것이죠. 토마토 속의 라이코펜은 지방에 용해되기 때문에 계란과 같이 먹을 때 그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조합은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한 토마토의 비타민C는 계란에 있는 철분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도 너무 좋죠.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계란과 토마토를 넣고 살짝 볶아 드시면 아침에 최고의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아보카도 식단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계란과 아보카도도 정말 좋은 궁합입니다. 계란에는 풍부하고 다양한 영양소와 아보카도에 함유된 건강한 좋은 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를 많이 갖고 있어 이 두 가지 식재료가 만나면 서로가 영양적 시너지가 폭발하게 됩니다. 아보카도 속의 건강한 지방은 계란의 단백질 흡수를 더욱 좋게 하며 계란 속 비타민과 무기질은 아보카도의 지방산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조합은 심혈관과 뇌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전반적으로 건강을 향상시켜 줍니다. 아보카도와 계란을 함께 먹음으로써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의 결합이 포만감을 높이고 장내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보카도 계란 샐러드를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계란을 채소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의 흡수율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특히 호박을 함께 드시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안감 및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데 좋은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계란과 호박을 함께 드시면 스트레스는 물론 몸의 피로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많은 호박은 섭취하면 눈 건강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계란에 함유된 루테인과 지아잔틴 같은 카로티노이드 성분과 함께 작용하여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며 망막을 보호하고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폐행성 안구 질환의 발병률도 낮춰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시야가 뿌옇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란과 호박을 곁들인 식사를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계란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다른 식재료 중 하나는 치즈가 있습니다. 치즈는 그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계란과 아주 좋은데요. 계란이 완전 식품으로 여겨질 정도로 여러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슘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유제품인 치즈는 칼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이를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유제품 중에서 치즈는 계란과 특별히 잘 어울립니다. 치즈는 발효된 우유에서 만들어지며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작용해 단백질 함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과다한 단백질 섭취를 피하면서도 서로의 영양적 혜택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사과도 계란과 정말 잘 어울리는 식품인데요. 다양한 영양소가 계란에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음에도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라는 점에서 사과가 이를 완벽하게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사과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많아 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혈관에 누적된 해로운 콜레스테롤을 없애 동맥경화,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소화에 매우 이롭다는 점에서 계란 섭취 시 소화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사과를 드시면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먹으면 암과 치매에 걸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무리 몸에 좋은 마늘이지만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생마늘, 구운 마늘, 찐마늘, 절인 마늘, 흑마늘 등 먹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 몸에 주는 효능이 다르답니다. 그리고 마늘 껍질은 대부분 먹지 않고 버리시잖아요. 마늘 껍질 오늘부터 절대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마늘 껍질을 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마늘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과 마늘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그리고 마늘과 마늘 껍질의 효능까지 마늘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알려드릴게요. 마늘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인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당 1년 동안 마늘 소비량이 7kg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세계 평균이 0.8kg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을 정말 많이 먹고 있는 거죠.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것. 그만큼 건강한 식단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빵이에요. 마늘빵 아시죠? 마늘이 발라져 있어서 달콤 쌉싸름한 마늘 맛도 나고 마늘 향도 좋아서 즐겨 먹게 되는데요. 마늘이 있어서 우리 몸에 좋은 빵이라고 착각하고 즐겨 드실 수 있는데요. 마늘빵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빵의 재료인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주 성분인데요. 이 밀가루의 고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당으로 분해되고 혈당 지수를 급격히 올리게 되며 이때 인슐린의 분비가 과도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체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췌장을 망가뜨려서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당은 우리 몸에 흡수되면서 지방으로 변하고 쉽게 살이 찌게 되어 비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밀가루로 만든 빵을 드시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생성되는데 이 글루텐은 소화불량, 복통, 변비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글루텐이 몸에 들어오면 장에서 에소루핀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에소루핀은 중독성이 매우 강해서 밀가루 중독을 일으켜 빵 같은 밀가루를 과다 섭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늘에 아무리 많은 좋은 성분으로 항암작용,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해도 마늘빵으로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마늘은 어떻게 먹어야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마늘은 생으로 드실 때도 물론 좋지만 켜서 드실 때 더욱 좋습니다. 몸에 보약이 되는 마늘 먹는 법 첫 번째는 마늘밥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의 함량을 조리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생마늘일 때 S알릴시스테인 함량이 2.77mg 정도 되었고 삶기 시작한 후 30분이 지나면 4.92mg, 1시간이 지나면 9.16mg으로 생마늘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아졌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121도의 고온에서 1시간 동안 마늘을 쪘을 때 S알릴시스테인 함량이 50.24mg으로 생마늘보다 무려 18배나 높아졌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따라서 마늘을 드실 때는 1시간 이상
익혀서 드시는 게 좋은데요. 이런 방법이 번거로워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마늘밥입니다. 밥을 할 때 마늘을 넣으면 되죠. 1인분에 마늘 3, 4알 정도씩 넣어서 밥을 하시면 됩니다. 현미가 있다면 현미를 넣은 마늘밥을 하시면 더욱 좋은데요. 현미 속에는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과 현미의 알리티아민 두 성분을 모두 섭취하여서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피로회복, 근육통 완화에도 좋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늘밥을 하기 위해서 마늘을 까고 나면 껍질은 어떻게 하셨나요? 당연히 버렸잖아요. 오늘부터는 절대 버리면 안 돼요. 마늘의 효능 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아마도 항암 효과일 거예요. 그런데 마늘 껍질을 통해 엄청난 항암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연구진에서 연구한 결과 마늘 껍질을 70% 에탄올 용매로 반복 추출해서 만든 마늘 껍질 추출물이 암 예방 효과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발표되었어요. 특히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세포뿐 아니라 다양한 암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마늘 껍질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을 튼튼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늘 껍질은 마늘 알맹이보다 식이섬유가 4배, 폴리페놀이 7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식이섬유는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한답니다. 마늘 껍질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중 지지를 낮춰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성분이에요. 이를 통해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은 성분인 것이죠. 또 마늘 껍질을 말려 분말로 만들어 음식에 넣어 드시면 비만을 막아주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지방의 흡수를 막고 나쁜 지방을 배출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의 대사를 촉진하여서 지방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 체지방을 제거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마늘 껍질을 분말로 드시는 방법 말고도 차로도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늘차 우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늘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 말린 다음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마늘 껍질을 넣고 볶아 수분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분을 없애주는 것도 있지만 마늘 껍질에 열을 가하게 되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분을 없앤 마늘 껍질을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 끓는 물에 소주 반컵을 넣고 물 1리터, 마늘 껍질 15g 정도를 넣고 끓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마늘 껍질차를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 보관했다가 시원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요. 꿀에 재워서 드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물론 꿀마늘이 몸에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꿀과 마늘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식품 비방이라는 문헌에 보면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꿀과 마늘은 둘 다 열을 내는 뜨거운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꿀과 마늘을 함께 먹게 되면 체질이 맞지 않는 경우에 부작용이 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체질에 맞지 않는 분들이 이 꿀마늘을 드시게 되면 눈의 충혈이 잦아지고 노화가 빨라질 수 있어요. 돋보기를 빨리 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두통이 생기고 피부에도 트러블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는 당뇨,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암 환자분들은 절대 꿀마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늘을 또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다양한 쌈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하여서 암을 예방하고 쌈채소를 통해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하며 풍부한 항산화 물질도 섭취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마늘을 반찬으로 만들어 드실 때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마늘장아찌입니다. 아니 왜 마늘장아찌가? 라고 의문이 생기는 분들 계시죠? 모든 마늘장아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마늘장아찌는 만들어 드시면 안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늘장아찌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 사드시지 말고요. 몸에 좋은 마늘도 설탕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데요. 설탕이 많이 함유된 마늘장아찌를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며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많아져서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게 됩니다. 또한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그 해마의 크기를 줄어들게 해서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나아가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마늘장아찌 담가 드실 때는 설탕을 넣지 말고 건강한 식재료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늘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흑마늘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에 열을 가하면 마늘의 색이 점점 짙어져 결국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드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죠.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휘어지다가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릴스테인 성분이 5배나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아지고 위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으니 잊지 말고 흑마늘을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또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 기름에 튀긴 마늘 튀김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 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은 높아져서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은 파괴되고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만 남는 음식이 됩니다. 마늘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식용유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몸 안에 지방산 불균형이 일어나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튀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당독소 또한 높아져 결국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을 주는 것이죠. 만약 기름에 튀긴 마늘을 드시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고 불을 오래 가열하지 말고 살짝만 가열하여서 마늘도 튀기듯이 오래 하지 말고 살짝만 익혀서 드시면 향도 좋고 맛도 좋은 마늘을 드실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이용한 마늘을 드시는 방법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올리브유에 마늘을 재워서 드시는 방법인데요. 먼저 마늘을 끓는 물에 넣어 5분 정도 데쳐주시고요. 소독된 병에 마늘을 담고 올리브유를 가득 담아줍니다. 이때 통후추를 조금 넣어주시면 풍미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와 마늘이 만나 항산화 성분, 항암 물질이 극대화되어서 혈관을 튼튼히 하고 혈전의 생성을 막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여서 치매를 예방하고 심장마비와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는 보약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든 마늘 올리브유 절임은 반찬으로 드셔도 되고 생선 요리를 할 때 이 마늘을 으깨서 생선에 발라주면 생선 비린내를 잡아줄 뿐만 아니라 마늘과 올리브유의 풍미가 더해져서 더욱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마늘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신데요. 마늘의 효능 중 혈전을 제거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효능이 혈액을 묽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이미 와파린,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상처가 났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소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어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위점막을 자극하여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통이 일어날 수 있으니 마늘은 조금만 드시기 바랍니다.